우리 저번에 원천세 신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봤잖아요. 오늘은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볼 거예요.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 아닌데 지금 이걸 보는 이유는 연말정산이 지급명세서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는 거죠. 그리고 원천세에 신고하고 나중에 연결되는 게 지급명세서이기 때문에 요거를 나중에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같이 원천세 연결해서 바로 지급명세서하고 연말정산을 볼 겁니다.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에서 이제 이해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현황 및 지급명세서 내역 파일 작성하는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급명세서 마감하고 전자 파일 제작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실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의 경우로 비춰서 보면 연말정산이라고 했을 때 그냥 지급명세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별개의 다른 그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연말정산. 그래서 세무 업무를 하기 전에는 연말정산이란 말은 되게 많이 들었죠. 근데 세무 업무를 하고 보니까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 제출의 일부일 뿐이고 세무대리인들은 지급명세서 제출을 그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연말정산을 했을 때 딱 그것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딱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하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지급명세서도 같이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천세 신고하는 거는 매달 몇 명한테 얼마 지급했고 소득세 원천징수 얼마에서 이제 납부를 한다. 요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급명세서는 그 1년 동안 원천세 신고를 했고 원천징수도 했고 납부도 했는데 그러면은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거를 내년 2월에 지급명세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소득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요. 사업소득에도 연말정산이 있긴 한데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제외하고서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이제 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게 되죠. 다른 지급명세서하고 다른 점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타소득들은 현재 상태로 해서 지급명세서 파일을 작성을 해서 마감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 근로소득은 소득자들, 직원들이죠. 직원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뭔가 입력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하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소득세 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소득세 정산을 하고 마지막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연말정산 대상자는 12월 31일 현재 계속근무자예요.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 계속근무자니까 1월 달에 퇴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계속근무자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연말정산 자체가 2월 달에 되다 보니까 1월 퇴사자들이 연말정산을 안 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회사에다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안 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고 1월 달에 퇴사한 사람들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바로 다음 회사로 이직을 했으면 그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본인이 스스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안 해주는 이유는 좀 번거로워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직한 회사에서 1월 달에 퇴사하고 바로 뭐 1월 중순이나 2월 초에 입사를 했으면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해줘도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약간 번거로워요. 신고하는 방법도 살짝 번거롭고 굳이 전 근무지가 있었고 우리 회사에서는 전년도에 급여가 없었는데 연말정산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전근무지가 여기에서 없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여기서 못해요 라고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직하신 분이 연말정산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신 거예요. 저는 안 된다,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돼요, 실은. 근데 번거로우니까 안 해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방법은 이직한 회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퇴사한 회사에다가 자료 제출을 하고 거기에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본인이 연말정산을 하든지, 그때는 연말정산이라고 명칭을 하진 않을 거고요. 그때는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한다라고 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누구나 개인들의 소득이 있으면 그거를 소득세 신고를 해줘요. 근데 근로소득자가 정말 많잖아요, 전국에. 근데 그 사람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좀 힘들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아시는데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보통. 그죠? 근데 누구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소득세 과세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중도에 입사를 했어요. 그냥 5월 달에 입사를 했다. 5월부터 12월까지 소득만 있을 거잖아요. 근데 또 전 근무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1월부터 4월까지 어떤 다른 회사에서 소득이 있었으면 그것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합산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지 강제적인 건 아니에요. 강제적인 거는 내가 전근무지가 있었는데 나는 전근무지 소득에 대해서 노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다가 이 자료 제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근무지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분한테 강제적으로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뭐 계속 요청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우리가 소득자한테, 근로자들한테 해당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자료 제출은 당연히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맨 앞에 3장짜리 있어요. 소득공제 신고서. 그 소득공제 신고서는 근로자가 작성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3장을 다 작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1페이지 정도는 무조건 작성하게끔. 왜냐면 거기에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누가 있는지를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신규 입사자라고 하면 다시 그 부양가족을 누구를 할지 파악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예전부터 계속 근무자인 사람들 있죠. 작년에도 여기서 연말정산을 했고 올해도 여기서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기초사원 등록에 전년도에 연말정산한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대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매년 부양가족을 누구를 넣을지를 소득자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소득공제 신고서에다가 작성을 해줘야 우리가 업무를 할 때 그 내역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소득공제 신고서에서는 본인만 기재가 돼 있고 사원 등록에는 뭐 가족이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은 사원 등록에는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이 여러 명 있는 대로 그동안 원천 징수가 적게 됐을 거예요. 근데 소득공제 신고서에 보니까 본인 혼자만 있어. 그러면은 부양가족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이걸 다 뺄 것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확실히 구분을 안내를 해주면 이걸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소득공제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을 한 거고 이것대로 우리는 부양가족도 넣고 관련된 소득공제 내역도 다 넣을 거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본인 공제만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양가족들은 다 빼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애매한 게 막 부양가족들 그 소득공제 내역들이 다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좀 업무를 편하게 하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신고서는 무조건 작성을 본인이 하게끔 1페이지라도 하게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사인이 들어갈 수 있게끔 3페이지에 보면 사인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 사인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몰랐을 때는 제가 다 알아서 해줬어요. 내가 그분들의 그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 실은 잘 모르는데 그냥 영수증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소득공제 받을 내역만. 그 소득공제 신고서를 꼭 받았어야 됐는데 내역만 받으니까 기존에 사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있는 거가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다시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공제 신고서만 잘 작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업무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기도 좀 더 편하죠. 소득공제 신고서에는 3명이 있는데 뒤에 첨부 서류는 뭐 1명분만 있다.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자도 아닌데 뭐 4명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확실히 물어보기도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소득공제 신고서는 근로자 본인이 작성할 수 있게끔 회사에다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 회사에도 회계 담당자나 뭐 인사 담당자들이 있을 건데 그분들한테도 반드시 그분들이 작성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소득공제 받는 인적공제 받는 그게 달라져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저한테 넣을 때도 있고 저희 신랑한테 넣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소득자가 결정할 수 있어서 이거를 꼭 본인이 작성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급명세서 제출의 일부예요. 일부죠. 여기는 지금 세무대리인 분들 대부분 있으시고, 지급명세서 제출의 일부니까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고 세무대리인들은 연말정산이 끝난 다음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그 나머지 지급명세서를 다 한꺼번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업무에도 조금 순서가 있어요. 이 연말정산하는 것도,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도 업무에 대한 순서가 조금 있어서 그거 좀 이따 볼게요. 왜 이거를 계속 강조해야 하냐면요, 지급명세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연말정산 딱 끝내고 나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지급명세서 미제출이 다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근로소득 연말정산 끝났으니까 요걸로 이제 끝내고 다음 회사 해야지 하다 보면, 그런 회사들 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퇴직소득 각각의 다 지급명세서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누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급명세서의 종류에는 이런 식으로 있죠.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거주자 양도소득, 법인 원천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인 원천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이 돼요. 근데 요거는 원천세 신고서에 보면 이렇게 소득의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네. 그래서 제출되는 지급명세서 보면 이렇게 좀 많이 있죠.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까지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 줄을 쳐놨잖아요. 줄을 쳐놓는 건 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들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출되는 지급명세서에는 이렇게 있는데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 이자, 배당, 사업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 사업소도 있고 뭐 있잖아요. 두 개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주자고요. 이건 비거주자에 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하는 것들은 거주자 거를 하고 있어요. 거주자 거. 그래서 여기 밑줄 그은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근데 의료비 지급명세서하고 기부금 지급명세서는 우리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하고 기부금 입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같이 제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협조해주는 사항 같아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 의료비를 지출한 곳, 뭐 안경원이나 뭐 그런 데들 있잖아요. 병원들. 그런 데다가 지급을 했을 때 우리가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을 해줬는데, 의료비 공제를 받고 있는데, 그때 요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게 되면 근로소득자가 제출을 했고 그 해당 병원에서 자기의 소득을 잘 제출했는지 그거를 이제 맞춰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기부금 지급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근로소득자들 아니면 사업자들이
기부금을 제출을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기부금 지급명세서에 인적사항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기부금을 납입한 데에 대한. 그래서 기부금을 받는 데들도 자기네들이 기부금 명세서에 대해서 작성을 해놓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과 이제 대조를 해볼 수 있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건 아니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이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나중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다 보면요. 요거 있는데 요거는 누락하고 또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도 같이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부금이 근로소득에 합쳐져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이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으면 이것도 에러가 떠요. 사업소득이나 또 연말정산이나 이 기부금 명세서 작성하는 걸 조금 어려워해요. 근데 연말정산은 조금 쉽긴 한데 사업소득에 기부금 받은 게 있으면 이 세무조정할 때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에는 법인 원천소득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소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 명칭이 달라진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자소득은 개인이고, 이자는 이자인데 법인한테 지급을 했을 때는 법인 원천소득으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급명세서는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로 제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 해당 소득이 어떠한 지급명세서로 연결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지급명세서하고 원천세 신고서하고 대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급명세서라는 거는 국세청에 보고할 때 지급명세서 명칭을 쓰고 소득자한테는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명칭을 쓰죠. 네, 요거랑 요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1년간 신고 금액은 지급명세서의 모든 소득 내역이에요.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이유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소득을 받은 자의 소득이 노출이 되죠. 노출이 되게 되면 국세청은 그 소득자한테 세금을 징수를 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월달 근로소득은 뭐 3월 10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그리고 5월달에 소득세 신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국세청이 이 데이터들을 잘 취합을 해서 해당 소득자한테 안내문을 보냅니다. 당신 이런 소득이 있다라고요. 근데 근로소득, 단일소득 하나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안내문이 안 가지만 아까 연말정산을 할 때 전근무지 소득 내역을 같이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합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중 근로소득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이 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게 되면 1% 가산세가 있는데 3개월 이내 제출하게 되면 50% 감면돼서 0.5% 가산세가 있어요. 근데 이 가산세라는 거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가산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할 때 이 가산세를 내게 될 거고요.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세 신고할 때 가산세를 내게 돼요. 근데 법인세 신고 기한은 아시다시피 3월 31일이 보통이잖아요. 근데 연말정산이 뭐 지급명세서가 3월 10일까지 된다라고 하면 그때 내가 3월 11일 이후부터 3월 말까지 내가 지급명세서 누락을 했네 라고 이제 파악을 하면 이 법인세 신고할 때 정기법인세 신고할 때 가산세를 포함해서 법인세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누락한 거를 빨리 발견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세무서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됐다라고 안내문이 올 때
그때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법인세 신고는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법인세 수정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목이 달라집니다. 같은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인데 세목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로 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근데 왜 신고 기한 후 그 3개월 이내에 제출할 때 1%가 아닌 0.5%까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때까지 지급명세 제출을 하거든요. 3월 10일까지. 이제 여기에다 3개월을 더하면 보통 5월 말 정도가 돼요. 5월 말. 그러면은 이 소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소득이 누락된 거라는 거를 발견을 본인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회사에다가 나 소득 받은 게 있는데 지금 국세청 자료에는 안 뜬다. 해당 자료를 주세요 하면은 그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도 알게 되겠죠. 이거 원천세도 누락이 됐고 지급명세서도 누락이 됐구나. 아니면 원천세 신고는 다 잘했는데 지급명세서 누락이 됐구나. 소득자 입장에서는 자기 소득을 합산신고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거기에 원천 징수한 소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그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도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서 합산신고를 하면서 그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3개월이 넘어가 버리면 소득세 신고 기간도 딱 끝나버리게 되죠. 딱 끝나버리게. 6월 말까지 있는 거는 성실신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타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이 신고 기한하고 맞물리게 돼서 좀 감면을 해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전에는 1개월 이내에 50% 감면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2월 말까지 지급명세 제출을 해야 되는데 1개월 이내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을 하게 되면 감면을 50% 해줬었는데 지금 3개월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2%였는데 1%로 떨어지고. 그래서 또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게 되면요. 해당 소득자 소득이 누락이 되잖아요. 그럼 그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건데 소득세 신고도 해보셨다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 해보면 소득세 신고 안내문 보고 사업소득이 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원천징수 영수증 다 출력 받아가지고 합산신고 해주잖아요. 근데 지급명세서 누락이 됐다라고 하면 빠진 채로 소득세 신고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다 알아서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득세 신고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때 미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과소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가산세는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최소한 원천세 신고하는 거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한 거는 반드시 맞춰보셔야 돼요. 그리고 법인은 결산을 보게 되면 복식보기를 하기 때문에 딱딱딱딱 맞고 뭔가 누락이 됐다라고 하면 튀어요. 튀는 부분을 잡아서 회사에다가 해당 지급 내역이 회사에서 지급 내역이 있었는데 해당 지급 내역이 인건비 등 성격의 그런 것들이었다. 근데 원천세 신고도 안 됐고 지급명세 제출도 안 됐다라고 하면 원천세 신고 이제 수정 신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법인은 그렇게라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결산 볼 때. 근데 개인 사업자들은 통장을 안 하시잖아요. 통장을 안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준 자료대로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준 자료대로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매달 원천세 신고한 것과 지급명세서 제출한 금액은 맞춰봐야죠. 근데 맞춰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페 같은 데 보면 자기 지급명세서 누락했어요. 보통 많이 있는 게 중도태사자들 지급명세서 누락했다라고 글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최소한 그거를 안 맞춰본 거예요. 근데 방법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걸 누락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별거 아닌 거를 이제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요.